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좀 짧은 시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시장에서 뭐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가 많이 대두되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관련한 것들을 좀 이제 찾아서 볼 때, 좀 주의해야 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들이, 를 조금 이제 피해야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식하기 전에 자산관리부터 먼저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뭐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무언가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넣어둔 항아리에 밑이 깨져 있다면, 그죠? 깨져서 무언가가 계속 새고 있다면 사실 한쪽에서는 돈을 벌더라도 다른 쪽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저희 회사에 갑자기 좀 전화가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제가 받아서 잠깐 이제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화했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고점에서 들어갔대요. 지수가 고점인 상황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갔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위에 보이는 게 코스피 일간 차트이고요. 약간 근데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해본 거고, 밑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일간 차트이고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봤는데요. 물어보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증권사의 모 부지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화했던 사람의 계좌를 관리해 주나 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으니 이것을 팔고 코스닥 레버리지로 바꾸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조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이 했던 이야기가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 조금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만회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위에 게 코스피죠. 코스피. 아래 거는 코스닥이에요. 이게 다른 차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같은 차트로 보이시나요? 위아래가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그 안에 일부 종목들이 조금 다른 변동성을 갖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도 이 겉에는 있겠죠. 여기서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들어오죠. 근데 이 상장이 돼 있는 곳에서
그냥 나눈 것 뿐이에요. 이만큼 해가지고 너는 코스피 해, 너는 코스닥 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한국 증시인 거예요. 그냥 이 하나가 한국 증시. 얘는 오르고 얘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대개는 약간의 변동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보통 가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라고 했다라는 것은 더욱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하락장에서.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라는 것은 정확히 지수가 1% 올랐을 때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1%를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하는데 레버리지는 1%이지만 1대 2%로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할 때 더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에도 글을 올려드렸지만 시장이 쭉 약세장 혹은 하락장 안에서 레버리지를 쓰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수 하락률보다 훨씬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상품은 단타용이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트레이딩. 근데 이분은 주식을 모르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것도 적립식이 아니고 거치식으로 하는 분인데 그렇게 그런 사람의 성향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팔아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약간 그 영업 리테일 하는 쪽에서의 그 수수료 관련한 문제에서 그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잔인한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최근에 사실 이렇게 ETF 상품이 관심이 끈지는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뭐 한 작년 정도까지는 시장에 나와 있던 책 전부를 다 봤거든요. ETF 관련한 전부를 다. 그러고 나서 뭐 몇 달이 지났으니까 또 신간이 나왔겠죠.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 순위, 재테크 순위에 보면 한 권 정도 ETF 책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도 책이 사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ETF라는 상품이, 그렇게,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긴 해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꼭 한번 서점을 가셔서, 한번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또 하나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역시 한 회원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36세이시고, 뭐라고 하나요? 노후까지, 그러니까 65세까지 만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현재 7천 정도로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한 2년 정도 후에 한 1억 혹은 뭐 제가 아까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억에서 1억 5천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1억 5천 까지 시장이 좋으면 키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 자산 7천을 뭐 늘릴 수 있다 없다에 대한 1억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이 자산을 1억으로 늘릴 수 있다 없다의 대답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2년 후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은 주식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주식하는 사람이지만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떤 소득을 벌고 여기에서 우선 저축을 먼저 하죠. 그럼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지출하죠. 소비를 하는 거죠. 쓰는 거. 그리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7천은 저는
이 저축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될 자산인 거지 이 투자로 들어갈 자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7천이라는 돈이 만약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1억이 돼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5천이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결혼을 미룰 건가요? 혹은 결혼을 취소할 건가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자금들은 주식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너무 심리에서 지는 게임이에요. 우선 일부에서는 주식은 심리가 90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 90%를 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산은 주식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금으로 주식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이런 자금이 이렇게 꼭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지금 하락 중에 있다면 손실 중에 있다면 아마 심리 관리가 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조금 호흡이 좀 약간 좀 빠르고 단기성 매매도 어느 정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결론은 이 결혼을 위한 것이고 이 자금, 이 현재까지 모아놨던 자금이 여기까지 불어야 되는데 대한 약간의 어떤 조바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제 방송을 보시고 자기도 뭐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거 잘 모르겠고 좀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 소득 근로자가 10만 원 추가 저축하기가 쉽지 않아요. 10만 원을 추가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10만 원 보험 다이어트 하는 건 쉽습니다. 보통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하냐면 저도 그 이쪽 관련한 자격증들은 그냥 금융 관련하는 자격증은 다 있거든요. 있고 자산관리부에서 일해 봤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보통 보험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적립에 투입되는 그 비용이 있거든요. 말해서 보험비가 10만 원인데 요거를 쪼개 봤더니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한 6만 원. 그리고 갑자기 적립보험료가 뭐 4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굴러가는 게 필요한 돈이 아니었던 건데 보험료가 더 늘어난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이것이 나중에 갱신이 되거나 뭐 무언가가 있을 때 이 자금으로 넣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이것만이라도 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알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보험을 들 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을 들 때 입원비 관련한 거를, 입원비를 아주 의미 있게 가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입원비 하루 일당 뭐 1만원, 혹은 뭐 2만원, 뭐 이렇게 입원비에 대한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40세인 분이 보험을 막 가입하면서 어떤 특약들, 무언가들을 막 넣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필요한 시기는 한 60 이후에 혹시 나중에 아팠을 때 길게 입원했을 때인데요. 요 20년 정도 지나면 이 만 원의 가치는 몇천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으로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보험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요. 만에 하나를 위한 게 목적인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죠? 만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서 아주 아파서 병원 가서 입원까지 하고 해서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은 보험을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냈지만 보험에서 그래 한 900까지는
지원을 받았어 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보험사의 논리는 이겁니다. 너가 병원을 가서 1,000만 원을 썼어. 근데 그 1,000만 원을 그 쓰는 그 보험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너 소득이 끊길 거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어떤 그 갑자기 1,000만 원이 없을 수 있으니까 먼저 지급해주는 뭐 이러한 금액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계속 늘려요. 근데 그런 걸로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보험 그 입원을 하면 병원비가 나오면 한 2,00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험비가 비싸지는데요. 보험의 최초의 목적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보험으로 팔자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은 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병원비를 1,000만 원 냈다면 그래 한 8, 9천 정도는 돌려받겠구나 보험을 들어서. 근데 저도 지금 보험 실비가 17,000원 정도 하거든요. 17,000원? 그렇죠? 이 정도면 저는 실비를 들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의 기능이 요런 기능이에요. 실비라는 게.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투자 자금을 늘리려면 일단 보험을 먼저 건드려 보세요. 보험의 모든 증서들을 다 찾아가지고 내가 무슨 보험에 들었고 얼마의 그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든 보험의 증서들을 약관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쫙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큰 돈을 아낄 수 있고요. 보통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건강보험만 이렇게 하면 4, 50만 원 나와요. 보통. 아주 적당하게 들어도. 여기다가 저축성 보험까지 들어가면 100만 원 넘는 집들이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가 상상하는 그 보험인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하락.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이야기를 조금 하긴 할 건데 시장이 하락하는데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 거예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종목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매수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수하자라는 의도가 아니라 관심 종목이고 시장이 돌아 나갈 때 그때는 뭐 매수 관점이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매수하라는 식의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에 매수할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36세에 이제 곧 결혼을 할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집을 사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남자니까요. 그 상대편 여자가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뭔가를 이제 좀 집이든 전셋집이든 할 텐데 라는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거든요. 결혼 비용을 반반씩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런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요. 이거 뭐 흔히 안 들어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흔히 남자는 집이든 뭐 전셋집이든 뭐 차든 뭐 연봉이 얼마든 뭐 이런 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혼수든 뭐 이런 것들이 흔히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 세대 뭐 다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도 주변에 이렇게 하라고 항상 홍보하고 얘기도 하는데 남자 여자 사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혼 비용으로 얼마를 쓸 건지를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으로 얼마큼 쓰자. 그리고 뭐 와이프도 그래 결혼 비용으로 얼마큼 쓰자라고 해서 일단은
한 통장에 모았습니다. 돈을. 근데 그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고 와이프가 300만 원이든 와이프가 700만 원이고 제가 300만 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든 간에 돈을 넣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주머니 안에 100이라는 어떤 돈이 모아졌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결혼 계획을 짠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100만 원 안에서 그래 집은 그래 70% 정도 투자해서 사고 그리고 신혼여행은 그래 한 5% 정도의 비중 혹은 뭐 3% 정도의 비중으로 신혼여행을 투자하고 뭐 가전이라든지 뭐뭐는 이렇게 하고 뭐 혹시 뭐 부모님의 뭐 어떤 선물이라든지 뭐는 몇 프로 비중으로 하고 뭐 이렇게 정하면 이 100을 넘지 않아요. 결론은. 그러면은 시작할 때 보통 빚이 없이 시작할 수 있거든요. 있는 돈으로 시작하고 그 돈 안에서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다 보면 잘 아실 겁니다. 빚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빚이 결혼하고 한 3년까지는 서로 공개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 결혼하고 3년 정도가 가장 돈을 모으기 쉬운 순간이거든요. 소비가 그래도 많이 늘지 않는 아기 나오기 전에. 근데 그때 다시 그 시기를 다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것의 첫 시작이 결혼할 때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들이, 그 후배들이 보면. 그래서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게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결혼을 하기 아는 뭐 30대의 회원분도 있지만 지금 60대에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자녀가 결혼할 때 좀 알려드리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한 주머니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결혼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이제 삶을 살면 저는 그 어떤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능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삶을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 처음부터 다 서로의 돈들이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숨기지 않고 그래서 한 주머니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제 후배에게도 많이 해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남녀 합쳐서 1억 5천 정도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일단 집을 먼저 구하겠죠. 그렇죠? 그때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 다 이상 넘어가는 돈들이에요. 그래도 빚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전세로 살 바엔 빚내서 전세 사지 말고 그러니까 집을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융자는 가능하겠지만 전세 들어가면서 융자 낄 필요 있느냐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작은 오피스텔로 일단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는 가구들도 좀 직기류들이 있다 보니 가구를 안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빚도 지지 않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돈이 오피스텔 전세 값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남는 돈이 아마 1, 2천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1,000만 원 정도로 결혼식하고 뭐 혼수도 거의 안 했고 뭐 사진 찍고 드레스하고 신혼여행하고 이렇게 하고도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다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빚지고 시작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하면서 1억 빚지는 게 1억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꼭 추천드리고 저는 빚에 노이로즈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빚지고 결혼하시거나 빚으로 주식하시거나 이런 거는 꼭 하지 마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좀 이렇게 꺼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측치인 거죠. 아직 실제 실적이 공시된 건 아니니까 예측치이긴 한데 하루에 하나 정도 실적이 괜찮은 게 있을까 말까 정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리포트들이 실적 리포트 뭐 관련한 것들이 뭐 많으면 뭐 200개, 적게는 뭐 7, 80개씩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이 실적이 그나마 좋은 회사들이에요. 좋은 회사. 그 중에서 이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들어 올라서면 그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볼 게 없어요. 실적 좋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2분기 실적이 너무 생각보다 안 좋구나.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이게 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진짜 실적이 안 좋아서인가 보다라는 좀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CJ 제일제당에 대한 리포트 이렇게 제목들 NS투자증권 제목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제목들을 보면 다 봐보세요. 이 제목들이 어떤지 보면은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 뭐 기대, 그리고 뭐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뭐라고 감익 지속,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요. 솔직한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리포트에는 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NC 소프트를 한번 제가 카페에다가 실적 2분기 실적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적어 놓은 거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그냥 저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2분기 실적 좋지 않다, 뭐 좋다 이렇게. 근데 보통 리포트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조금 추려봤는데요. 요런 리포트에 요런 제목들이 있으면 안 사시거나 아주 강하게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제목들이 있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PBR 혹은 PER이 상당히 저평가인 구간이다 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싸다라는 소리로 반대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대놓고 보면 지금 엄청나게 하락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평가되었기에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이런 말 너무 많아요, 최근에. 저평가되었기에 저점에서 매수가 유효하다. 이거를 좀 뒤집어 보면 이거 역시도 하락했다예요. 하락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다음 분기 혹은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거. 이거 뒤집어 말하면 이번 분기 실적 안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의 부합. 그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아직 시작 아니라는 소리예요. 홀딩 하라는 소리는 매도하라는 소리고, 스트롱 바이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비중 축소는 매도하라는 소리. 목표가 하향, 이것도 매도하라는 소리. 그러니까 직설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도약을 위한 성장통. 이게 뭔가요? 횡보, 변동성이 심하다.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듯. 개선되면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 위치는 과도하다. 과하게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과도한 거죠. 그죠? 과도한 이유가 중요한 거지. 지금의 위치가 과도한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과도했던 그 매도를 불러일으켰던 그 이유가 해소됐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닥에서 모아가자. 바닥이 진짜로 바닥이란 소리고요. 그 바닥이 진바닥인지 아직 모른다는 소리예요.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한참 이렇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하락하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요럴 때 바닥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하반기 회복. 이거 실제로 리포트의 제목들인 거예요. 하반기 회복 노려볼 것. 그죠? 하반기 돼서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이거 아니에요.
예상치의 부합함 전망은 그냥 예상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더 놀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저 그렇다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자 규모 축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적자를 100억 보던 회사가 적자가 50억 났다면 이게 매수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죠? 근데 관심 있게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50억, 100억 이렇게 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이 과정 중에 요 순간은 관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매수하라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 엉망이라는 소리인 거고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있다는 소리이고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왔다는 소리예요. 현재. 그러니까 땅이 진흙탕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 굳기 전이라는 거예요. 굳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땅이 굳지 않았다라는 거고 진흙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가는 선반영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도사처럼 할 때 쓰는 말. 그리고 단기 모멘텀 부재. 단기 모멘텀은 부재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은 없다. 근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한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적이 막 빠지면 뭐 PBR 같은 애들이 막 떨어지는 과정에서 PBR 밴드가 뭐 이렇게 현재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을 상상하고서 쓰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실적이 상승해 준다면 실적이 매우 좋은 회사들은 가끔씩 이렇게 PBR이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지수들이 빠진 거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나 이 말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이 매력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주가 바닥 찾기. 아직 하락 중에 있다라는 거. 진일보를 위한 무거운 발걸음. 주가가 무겁게 바닥을 헤엄치고 있다는 소리. 그리고 배당을 노려보다. 배당 1% 노리려고 주식하지 않죠. 1년 동안. 그렇죠. 의미 없는 거고. 시선은 하반기로. 하반기 때 보자. 이 소리입니다. 지금 매수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많은데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은 뭐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 애널리스트들이 바쁘고 일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거 아는데 솔직한 거랑 솔직하지 않은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고생을 하죠. 대신에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고생한 만큼 월급 받으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것과 솔직한 것과 뭔가 돌려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일반 그냥 눈 뜨면 회사 가서 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인 좀 주식에 뭔가 조금 이렇게 혼을 실어서 하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분들이 많죠. 근데 진짜 그래요. 리포트들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찾는 그런 단어는 뭐냐? 심플. 사상 최대 실적 이거면 되는 거예요. 혹은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다만 하여튼 심플해요. 보통 좋은 어떤 리포트들은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무조건 사상 최대 실적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계속 뭐 과거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는데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간에 계속 신고가를 내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뭐 최근에 보면 뭐 삼성 SDI나 뭐 SKC 코롱PI나 이런 애들 실적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근데 NC소프트 실적으로 보다가 제목이 없어서 제가 제목이 없어가지고 관심 있어서 좀 쓴 내용이긴 한데요. 오히려 제목이 없는 증권사 리포트가 오히려 양심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보면 이 주간 차트 NC인데요. 제가 NC 소프트를 작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7월경쯤인가 그때 NC 소프트가 이게 지금 보면은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면 이게 2016년도, 17년도, 현재 18년도인데요. 요 언저리였나? 이 주식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지 않으니 이번 17년도 안에 매도하고 나옵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매도했던 기억.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지 않았던 기억. 근데 그것의 이유 가장 큰 근거는 뭐였냐면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요때가 1분기, 2분기, 뭐 3분기, 4분기 다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될 건데요. 일단 이 매출만 보면 2017년 3분기가 요 시기예요. 요 구간. 이때가 가장 최고의 매출이었던 거고 그 다음 2017년 4분기, 1분기, 그 다음 2018년 1분기, 2018년에 2분기, 그리고 2018년에 3분기까지 매출이 쭉 좋아지다가 쭉 꺾여요. 이렇게. 매출이 쭉 늘다가 쭉 꺾이는. 그렇죠. 매출과, 그러니까 꼭 매출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실적의 추이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2017년도에 NC소프트를 우리는 매도할 것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2017년도에 그 당시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2017년도 말에 가서는 일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다른 게임주를 보는 게 어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에 근거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회사를 사야 되냐? 잘 보세요. 좋은 회사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뭐 큰 회사를 사야 되나? 혹은 시가총액이 큰 회사를 사야 되나? 유명한 회사를 사야 되나? 뭔가 고민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나쁜 회사는 매수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뭐 작은 회사, 또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또 유명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회사는 사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매수할 회사와 매도할 회사, 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 뭐 정상적인 회사 랑 실제 매수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고 최고 회사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주식은 매수하진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할 회사를 찾는 거예요. 매수할 회사. 실적이 강하게 올라가는 회사들. 그렇죠? 흔히 실적이 강하게 올라가야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들어 올라갈 정도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싹 이렇게 꺾여 올라가려면 좀 오랜 시간 동안 실적이 증가해야겠죠. 그러면 분기 실적이 적어도 두어 번 이상은 쫙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회사들은 EPS가
최소 20% 이상씩은 껑충껑충 뜹니다. ROE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런 회사,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매수할 회사, 그러니까 즉 매수의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보유한 이 종목이 그 종목의 기준이 달라지면 그 회사는 매도할 회사가 되는 거겠죠. 매도할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는 뒤집어 보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승할 때 우리는 매수를 하죠. 수익도 잘 나죠. 근데 그러면 뒤집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하락할 때 어때요? 우리는 주식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잘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시장, 지금은 이런 구간이잖아요. 과거에 한번 2월 달에 세게 떨어졌고 6월 달에 세게 떨어지는, 지금 아직 하락이 이렇게 뭐 반등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하락이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아까 뒤집어서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했을 때 수익이 가장 좋았었죠. 이런 구간 때. 그죠? 수익이 좋았잖아요. 그죠? 다시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오늘 날짜가 맞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이런 장들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데서는 수익이 잘 났을 겁니다. 기억해 보시면.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장에서 계좌가 엄청나게 손실 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고 이런 곳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매도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고 아직도 물타기를 하고 계속 휩쓸려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요 지수가 이렇게 들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수가 확실히 올라오는 걸 보고서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증권 방송을 끊으세요. 저희 방송 포함해서 아무 방송도 보지 마시고 지수만 보세요. 지수만. 지금은 이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수가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시장을 판단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 지수를 근거로 해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은. 근데 지수가 실제로 하락하고 있고 상승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방송에서는 반등할 것이다. 뭐 120일 이평선에서는 반등할 것이다. 뭐 무슨 이평선에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이다. 뭐 합의가 될 거니까 또 반등할 것이다. 계속 반등한다는 이야기만 해요. 어떤 나쁜 악재나 어떤 뉴스 이야기를 쭉 늘어놓고 그렇지만 반등할 것이다. 결론은 다 반등할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또 추천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가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추천을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흔들릴 바에는 아예 끊으십시오. 이런 거 다 저희 방송 포함해서 다 끊으시고 반등하는 것만 째려보십시오. 지수만 째려보고, 그 지수가 반등 시작하고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도 반등이 계속되면 그때 시장에 들어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매수할 회사, 매도할 회사,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인지 어떤 기준을 스스로 좀 만들어 보는데, 저는 이 기준이 일단 저희는 뭐 지수와 실적과 뭐 수급과 뭐 등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실적과 지수의 방향성들을 같이 참고하시는 게 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은 다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매도를 자제해야 되는 구간, 매수라기보다는 매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좀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은 어느 때냐라고 보면, 어떤 보조지표로 아무거나 펴보세요. 모멘텀 보조지표든 뭐든 펴서 월간 차트에서 한번 보세요. 월간 차트에서 보조지표 상에서, 이게 보조지표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괜찮겠죠. 근데 보조지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요런 짧게는 요런 구간들, 또 요런 구간들, 또 요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고 팔기 자체를. 보유한 사람은 어쩌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초입 구간에서 보유를 하지 말고 팔고 나왔어야죠. 그죠? 이런 구간도. 지금 코스피가 이 구간을 지나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코스닥도 보면 이 구간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요 구간. 적어도 요 구간에서는 도망쳐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뭐 위에서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적어도 월간 차트에서 그 어떤 보조지표라도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나오면 이때부터라도 좀 팔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좀 보면, 뭐 셀트리온 어때요? 여기가 나왔죠. 이렇게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지금은 매매를 자제해야 되거나 아예 안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어제였나요? 한 회원이 셀트리온 너무 사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런 방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볼 때 하는 그런 방식들 중에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락 중에 반짝이는 주식을 사고 싶어지는 것들. 그래서 좀 기분 나쁘게 약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긴 했는데요. 시간 많습니다. 주식할 때. 좋은 종목도 많고. 그러면 뭘 봐볼까요? 이제 종목으로. 뭐 대표적인 거 뭐 현대차. 현대차도 끝났죠? 여기서, 그죠? 끝났고, LG화학.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매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생각납니다. 한 몇 달 전쯤에 나는 죽어도 이거 장기 보유할, 이거 손해보고 못 팔 거야 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요. 기억납니다. 저는 조금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이버도 지금은 매수할 구간도 아니죠. KB금융 매도 사인 나온 지 한참 됐죠. 이 구간이죠. 뭐 한전 볼까요? 한전은 아예 지금 뭐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종목. SK 벌써 꺾였죠. 지금 이렇게 본 거예요. 코스피의 어떤 대표적인 그 시가총액 위의 것들, SK텔레콤 이상하죠? 여기도 벌써 꺾였죠. LG전자
꺾였죠. 그러면 코스닥 한번 봐볼까요? 슬프네요. 메디톡스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상승이 끝나지 않았어요. 메디톡스. 생각나시나요? 메디톡스와 HLB를 비교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HLB와 메디톡스 둘 중에 하나 추천해보라 하면 나는 좀 더 힘이 약해도 메디톡스는 가족들한테 추천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CJENM도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슈제는 좀 힘들어요 지금. 카카오엠도 그렇고 포스코엠텍 애매한 위치에요 지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뭐 컴투스도 애매한 위치에 와 있어요 지금. 파라다이스는 팔았어야 되는 구간을 넘어섰고. 슬픈 종목 네이처셀, 이것도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사실 뭐 네이처셀이나 이런 종목을 하진 않지만 저희 회원 중에 보유하신 분이 있어서 조금 계속 요즘에 최근에 보고 있는데요. 좀 너무 많이 하락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코인팜 벌써 그죠? 아주 위험한 주식이에요 지금. 파라다이스 아까 봤죠? 이것도 매도 시기가 다가오는, 혹은 뭐 반등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단계. 고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나오는데요. 고영 정말 좋은 회사가 맞아요. 정말 최고로 좋은 회사고, 이 회사의 대표의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플랫폼화 시켜서 아주 대단한 사업 수완이 있는 분인데요. 일단 그런 좋은 회사랑 매수할 회사는 분간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회사지만 매수할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때에서 이때 매도했었어야죠. 이때에서 이때 하듯이, 그죠? 지금은 관망 혹은 매도하고 지켜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좋은 회사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볼까요?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네요.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탁 찍을게요. 이거 좀 애매하고. 이거 어이구 끝난 지 오래됐죠. 동국제 이것도 시장이 지금 다 이래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시장들이. 그래서 제가 종목 이야기를 자주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일단은 지금 코스피를 보면 지금은 무슨 구간인가요? 과거에 이런 구간, 그 구간은 이런 구간인 거예요. 잘 안 보인가요? 제가 한번 확실히 보여드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매도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혹은 뭐 이 정도까지도, 이 구간이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구간, 혹은 아예 안 했으면 하는 구간들인 거겠죠. 그럼 지금은 좀 비슷한가요? 여기 초입 부분이랑 조금 여기까지와 좀 비슷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근데 주식시장은 언제나 비슷하게 나오진 않아요. 시장이. 그냥 느낌만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 좀 비슷한 모습.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양봉을 보고 그럼 반등 곧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장세이니 매매를 자제해야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올 것인데 2분기 실적을 좋은 거를 좀 봐야겠다. 근데 그 실적 좋은 거를 찾다 보니 리포트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 그 리포트에서 조심할 것들이 있구나. 뭐라고 할까요? 그 말장난에 속지 않아야겠다.
정도로 좀 정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